안녕하십니까. 코리아 연구원 변진흥 원장입니다. 첫 시간에는 제가 주최기관에 대해서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주최기관이 코리아 연구원이죠. 코리아 연구원은 2005년에 설립돼서 금년에 15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주로 신진학자들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정세 변화를 분석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대안 모색에 매진해 왔습니다. 사실 저희 연구원의 원래 명칭이 좀 깁니다.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인데 좀 길어서 평소에는 코리아 연구원이라고 줄여서 사용합니다. 명칭에 왜 새로운 코리아라고 했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들도 있는데,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새로운 창의적 접근이라는 뜻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코리아 연구원이 서울특별시의 후원으로 오마이뉴스와 공동 기획으로 진행하는 판문점 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 강좌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첫 시간에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기탄 없는 질문을 해주시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는데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심을 함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김진양 개성공단 지원재단 이사장님께서 총론 성격의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강론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이장희 공동대표님, 상임 공동대표이신데요. 원래 고대 법대를 나오셨고 서울대에서 법학 석사를 받으신 후에 독일 킬 대학으로 가셔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특히 국제법을 전공하시면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인 평화협정 문제에 더 폭넓은 그러한 전문성을 보여주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에서 쭉 몸담아 오시면서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 등을 맡아오셨었죠. 그리고 대한국제법학회장, 학회 회장, 세계국제법률협회 한국본부 회장,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한국본부 법률과 위원회 위원장 등 이 분야에서의 정말 독보적인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를 대표하시는 분이시면서도 폴리세서라고 하나요? 즉 정계에는 진출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시민운동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십니다. 특히 시민운동단체들인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육협의회, 그다음에 민화협 정책위원장을 거쳐서 아마 지금 민화협 공동의장이시기도 하시죠. 이외에도 여러 시민단체, 특히 6.15 실천 남측 공동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제가 이처럼 숨가쁘게 열거해드려서 소개해드린 것은 그만큼 오늘의 시민사회 영역이 상당히 확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장희 교수님처럼 사심없이 몸으로 뛰시면서 법률적 지식과 자문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말 숨김없는 솔직한 그런 말씀을 오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우리 이장희 대표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희 교수님, 시작 부탁드립니다.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이장입니다. 오늘 코리아 연구원에서 또 오마이뉴스 TV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무엇이 문제인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평화운동, 통일운동의 최종적인 것은 바로 70년 이상의 이 분단체제를 사실상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종결해서 정상적인 어떤 상태로 회복하는 이런 것이 아마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년은 광복 75주년이고 또 분단체제 75주년입니다. 특히 우리의 분단은 미소의 기획 분단입니다. 금년 10월 3일이 독일 통일 3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분단은 독일이 정말 인류에 씻을 수 없는 인권과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유럽에서 독일의 분단은 바로 유럽의 평화라는 이러한 어떤 의도적인 그런 어떤 분단, 독일 민족 자체에 책임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민족, 한민족은 43년 카이로서는 45년 포츠담 선언에 이어서 국제사회는 이미 이 태평양 전쟁이 끝나면 한반도는 독립된 자유로운 국가로 반드시 만들어줄 것을 국제사회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51년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이 냉전 체제에 꼬여서 65년 체제를 낳고 오늘날 분단 체제가 75년이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 들어가면 어떻든 70년 넘은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입니다. 흔히들 종전선언 평화협정 하면 한국 전쟁을 우리는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한국전은 50년 6월 25일에 발발해서 그리고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정전협정, 코리안 아미티스죠. 정전, 전쟁의 일시적 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일시적 중단이기 때문에 지금도 정전 기간이고 정전 기간은 법적으로 전쟁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평시 상태가 아니고 전쟁 상태입니다.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 상태의 적과 그리고 그 상대편의 국가와 사이에는 정상적인 외교 관계라든가 물자 교류라든가 통상 관계를 하게 되면 바로 간첩 행위고 그리고 바로 법적으로 이 처벌을 받는 정상적인 국가 관계가 아니죠. 특별히 남과 북 사이에 이와 같은 정상적이지 않는 만나야 할 이상 가족들이 만나지 못하고 정상적인 외교 관계도 맺지 못하고 또 물자 교류도 못하는 이런 관계가 70년 이상 동안 지속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70년 동안에 수많은 아픔과 그리고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분단 70년을 극복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이 한민족 모두의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 왜 필요한가? 바로 이 분단 체제 70년으로 인해서 인적 물적 많은 우리는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단이라는 이유 때문에 바로 이산가족의 아픔일 뿐더러 분단이라는 이유로 민주주의를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또 언론의 자유 그리고 이 땅에 제대로 된 인권 이런 걸 제대로 우리는 펼치지 못하는 그런 독재 시대를 거듭 겪었습니다. 바로 이 분단이 가져온 피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분단 체제를 우리가 끝냈을 때 남과 북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한민족의 역량을 국제사회에서도 마음껏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오겠죠. 자, 그러면 이 분단 체제는 어떻게 해야 결국 끝이 날까요? 그것은 결국 현재 정전협정, 코리안 아미티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혹은 평화체제로 바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에서 평화협정, 평화체제라는 두 가지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전쟁의 일시적 중단은 정전협정이다 해서 코리안 아미티스 일시적 중단이고요. 전쟁의 법적인 종결은 피스 트리티 평화협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국제법에서는 평화협정을 맺은 이후부터 두 나라 사이는 전쟁이 법적으로 끝났고 정상적인 외교관계, 정상적인 통상관계가 트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남과 북 사이에 저는 과연
평화협정, 이 종이 쪽지 한 장으로 평화협정을 맺었다 해가지고 당장 남과 북 사이에 군사적으로나 그리고 또한 실질적으로 평화가 도래하느냐. 저는 70년 동안 너무나 많은 문제와 갈등과 그리고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남과 북 사이에는 피스 트리티라는 국제법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보다는 조금 더 넓게 포괄적인 그런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 그것을 저는 여기서 피스 레짐, 평화체제라고 합니다. 이 평화체제는 세 가지 요소로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 첫째는 법적으로 전쟁 상태를 평화 상태로 바꾼다는 법적인 전쟁의 종결의 확인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군사적으로 70년 동안 남과 북이 비무장지대의 대치 상태를 하루아침에 법적으로 종결했대 가지고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글쎄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 비무장지대를 관리할 수 있는 신뢰구축 조치라든가 군사적인 남북 공동 위원회라든가 이와 같은 어떤 군사적인 어떤 측면에 보장하는 그러한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70년 동안 분단이 되기 때문에 남과 북 사이는 아직도 신뢰가 그렇게 확고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그런 행동이 있을 때는 다른 쪽에서는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남과 북 사이에 직접 부딪히는 문제를 국제적으로 국제정치적으로 이것을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다자안보회의 같은 이런 측면이 함께 했을 때 다시 말해 법적인 측면, 군사적인 측면, 국제정치적인 측면 이 세 가지 측면도 모두 고려한 것을 저는 넓게 피스 레짐, 평화체제라는 것으로 했을 때 문서상으로서만 평화협정이 맺어져서는 안 되고 또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서로 군사공동관리기구만 있어도 되지 않고 만약 경우에 남북 간이 포함된 육자회담에서 남과 북이 합의한 내용이 다시 한번 신뢰를 담보를 받는다면 입체적인 그런 한반도의 포괄적인 평화체제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이 결과적으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인데 먼저 말씀을 제가 조금 서두를 띄우는 겁니다. 현재의 53년 정전협정의 체제의 서명 당사자는 누구냐? 여러분 아시겠죠? 예. 북쪽은 북한과 그리고 중국이 되어 있고 남쪽은 유엔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정전협정에 대한민국이 빠져있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맺을 때 평화협정의 당사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사실은 92년 초까지 남과 북 사이에 대단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북측은 서명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쪽과는 평화 문제나 나아가서 통일의 문제는 남쪽과 얘기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평화 문제를 논의하지 않은 것은 바로 53년 정전협정에 남측이 서명 당사자가 아니다는 이유고 또 통일의 문제, 평화의 문제 이런 문제를 또 남쪽하고 함께 논의하지 못한 이유는 남쪽은 자주성이 없는 나라다. 외국 군대가 있다. 실질적으로 남측 뒤에는 미국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협정 문제는 미국하고 체결하고 남쪽하고는 불가침 조약만 맺겠다. 남쪽은 군사적으로 서로 불가침 조약만 맺겠다. 이것이 북측의 92년 남북기본 합의서를 체결할 때까지 북측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5번 밑에 보면 92년 남북기본 합의서 제5조에 남과 북은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까지는 정전체제를 유지한다 해서 최초로 평화 문제에 있어서 남과 북이 주체로 이렇게 명시했다는 것. 그것이 그 당시에 북측이 진정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문서상으로는 92년 남북기본 합의서 제5조가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평화 문제에 있어서 남과 북이 함께 남을 상대로 하겠다는 것은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평화 문제는 92년 남북기본 합의서 제5조는 현실적인 바탕을 해서 평화 문제를 풀어가는 거다. 현상 유지적인 접근 방법이다. 평화 체제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현 정전 체제를 확고하게 지킨다 하는 것이 남북기본 합의서 제5조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6.15 공동선언 제2항, 14정선선언 제4조, 판문점선언 제3조, 평양선언 이것은 전부 그것을 더욱더 강론화한 겁니다. 이 강론화한 거예요. 그래서 92년 남북기본 합의서는 대단히 우리 평화체제, 평화협정에 하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측이 남북기본 합의서 5조 있기까지는 평화 문제는 미국하고 하고 불가침 문제만큼 불가침 조약만 남쪽하고 맺겠다는 입장에서 92년 제5조에서 평화 문제를 남과 북이 함께 하겠다. 이것은 대단히 큰 하나의 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반도의 정전체제의 종식 추진 경과 이런 얘기를 지금 했는데요. 92년 남북기본 합의서 제5조가 그렇게 공고한 평화체제에서 최초로 평화체제에 남과 북이 한다. 남을 상대로 평화 문제를 같이 노력하겠다. 6.15 공동선언 제2항은요. 평화 문제를 넘어서 제2항은 통일방안의 공통점 지향, 통일방안까지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남측의 연합지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을 지향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것은 평화 문제는 물론이고 통일 문제까지 남측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보겠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측은 80년 초에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이었습니다. 우리 통일방안은 여러분 아시죠?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입니다. 그런데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3단계로 되어 있죠. 첫째 단계가 화해 협력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가 남북 연합 단계고 마지막으로 일민족 일국가 단계입니다. 바로 중간 단계 화해 협력 단계에서 바로 단일 통일국가로 가는 게 아니라 남북연합이라는 소위 코리안 커먼웰스 중간 단계를 한 지붕 두 가족, 독립된 두 가족. 지붕은 같이 서지만 그 가족 가게는 다 독립되어 있다 이거죠. 이게 바로 연합제입니다. 연합제입니다. 연방제도는 그게 아니죠. 두 가족이 아니라 한 지붕 밑에 한 가족 똑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북측이 6.15 공동선언 제2항에서 통일방안에서 남측의 소위 말하는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아시겠지만은 연방제, 페더레이션은 낮은 단계는 바로 우리가 남측이 주장하는
연합제와 같은 겁니다. 이 상당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14정상선언 제4항은요, 우리가 그렇게 고민했던 정전체제 종식,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당사자를 3자 혹은 4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판문점선언 제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3자 혹은 4자, 남북한, 중국, 미국 이렇게 당사자 문제도 남북 합의를 이렇게 선언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의 추진 경과는 문서상으로는 최소한도 상당히 거의 다 진전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묶어보면요.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을 어떻게 그러면 시작할 것인가. 저는 여기 세 가지 방식. 일방적으로 한국이 종전선언한다 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고 북측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북측이 나중에 오케이 우리 북측은 받아들인다. 그게 일방적 종전선언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종전선언도 있었습니다. 평화공동선언이라는 것은 상당히 똑같이 양쪽 국민 앞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평화공동선언을 함께 하는 겁니다. 조약을 형태를 맺지 않고요. 그 다음에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국제법상 서명, 그렇죠? 비준, 동의, 국회 비준 동의, 전통적인 조약의 형태를 맺는 이와 같은 형식이 평화협정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전체제 종식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어떤 방식을 할 것인가? 일방적으로 종전선언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8.15를 계기로 해서, 금년 8.15를 계기로 해서 우리 남한은 남과 북 사이에 한국전에 대한 종전을 선언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그것도 물론 문서를 좀 격식에 맞게 만들죠. 그럼 북측에서 그걸 받아들인다. 그렇죠? 북측에 물론 그걸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북측이 yes.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회 비준 동의 받고 북측도 최고인민 상설회에서 받고 그래서 일방적 종전 선언으로서 종전을 선언한 겁니다. 평화공동선언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남과 북이 함께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선언을 하는 겁니다. 바로 평화공동선언의 하나의 예가 1956년에 일본, 소련 사이에 있었던 바로 일소 공동성명입니다. 일본과 소련, 바로 이겁니다. 그 밑에 제가 있죠. 1956년 일소 평화공동선언 이후 본격적 평화협정 논의. 여러분 그거 조금 이상하죠? 평화공동선언 이후에 본격적 평화협정 논의. 그러니까 평화협정 맺기 전에 평화공동선언을 먼저 하고 두 나라 사이의 외교관계를 텄다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 설명드리면요. 소련은 태평양 전쟁에 45년 8월 8일 날 늦게 한 일주일 전에 참전해가 전성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 전쟁을 종결한 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을 할 때 전선국가 측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48개국 전선국가 측에 소련이 서명을 하지 않았어요. 왜? 소련은 뭘 요구를 했냐? 쿠릴 열도와 북방 영토, 러일 전쟁 때 일본이 일방적으로 뺏어간 쿠릴 열도 북방 영토를 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소련에 돌려준다. 이걸 명시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반대하고 미국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51년 평화조약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아서 51년 이후에도 소련과 일본 사이는 전쟁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외교관계고 통상이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물론 51년 서명한 미국이라든가 여타 48개국과 일본 사이는 외교관계가 다 수립되어 있죠. 그런데 일본과 소련 사이는 바로 평화협정이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일본, 소련의 양 정상들이 서로 불편해서 일본에서 먼저 소련에 우리 평화협정은 정식 본격적인 평화협정은 맺기 전이라도 평화 공동선언식으로 해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외교관계를 트자. 뭐 이렇게 해서 56년 모스크바 크레므린에서 일소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영토조항, 전범 문제, 이런 골치 아픈 문제는 전부 빼고 그냥 두 나라 사이에 전쟁 상태를 종결하고 평화 상태만 유지한다. 이것이 평화 공동 선언식의 종전선언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본과 소련 사이는 본격적인 평화협정은 맺고 있지 않아서 바로 2019년 여러분들 거기에 있죠. 11월 달에 오사카에 있는 G20 회의에서 푸틴과 아베가 만나가지고 우리 본격적으로 평화협정을 추진하자니 사람들이 옛날에 뭐 했는데 뭐 이게 뭐니?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바로 남과 북 사이도 저는 이게 보통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과 북 사이도 일방적 종전선언, 평화협정보다는 평화 공동선언식으로 남과 북이 함께 법적으로 전쟁을 종결한다 하는 걸 선언하고 그 선언서를 물론 물밑작업을 해서 북측이 동의를 해야죠. 해서 그 선언서를 양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양국 관계의 상주 대표부를 교환하고 정상관계로 돌아가는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참고로 왜 평화협정이라는 이것이 그렇게 힘드냐면 평화협정 안에는 최소한도 4가지 요소는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는 전쟁을 종결한다는 법적인 명시가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영토 규정이 테리토리얼 이슈, 국경선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남과 북 사이에 국경선을 어디 걸겠습니까? 분단국가에. 그거 큰일 납니다. 잘못한 거예요. 세 번째, 전범 문제 다룹니다. 네 번째, 전쟁 중에 여러 가지의 희생자, 빅팀스 문제, 이 손해배상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평화협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지금 남과 북 사이에 협의를 한다면 이건 다시 냉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공동선언식으로 해서 남과 북의 관계를 상당히 진전시키고 하다 보면 이런 문제도 다 쉽게 저는 해결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평화협정 구축은 3가지 측면, 국제법적으로 전쟁 상태를 법적 상태로 돌리는 국제법 측면, 군사적인 측면은 지금 비무장지대 현재 2km 하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원만하게 관리를 할 것인가. 여러분 정전협정에는 기구가 3가지입니다. 하나는 군사정전위원회, 그렇죠? 하나는 중립국 감시위원회, 세 번째는 MDL이라고 맨 가운데 2km 군사분계선. 이 3가지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거죠.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평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남과 북 사이는 92년 남북기본 합의서 때부터 이 합의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 사이에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그때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군사 부분에서는 남북 군사분과위원회와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두기로 했는데 한 번도 실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는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이걸 만약 이걸 대치를 해보면 됩니다.
남북군사공동. 이제는 정년협정에 소위 UNC가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남과 북이 바로 군사정전위원회에서 군사 문제를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립국감시위원회라는 건 뭐냐면 그래도 남과 북 사이에 복잡한 문제가 만약 부딪힐 경우는 이 문제를 누가 객관적으로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비무장지대 관리위원회 같은 걸 하나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는 남북이 들어가고 제3국이 들어가는 이런 어떤 위원회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굳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양자 간의 관계로 만들어놓은 이 동북아의 구조 속에는 항상 평화가 위협합니다. 지금 미국은 이 동북아에 전부 다 쌍방관계로 엮어놨습니다. 미일 관계, 미국 필리핀 관계, 한미 관계 전부 쌍방관계로서 미국은 이 동북아를 요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평화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는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는 유럽의 CSC, 유럽 안보협력회의 같은 동북아 다자간 평화회의를 우리는 구성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굳건하게 뒤에서 엔도스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렵게 보이지만 쉽습니다. 이미 우리는 4자회담, 6자회담을 했습니다. 4자회담, 6자회담이 물론 핵 문제 때문에 우리는 만났습니다만 이 문제를 확대 발전시킨다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보장하는 동북아 다자회의로 저는 발전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평화체제의 세 가지 측면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걸 법적으로 좀 꼭 있죠. 이 문서를 엮으면 저는 문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 제가 이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평화문서가 있고요. 하나는 평화보장문서.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요. 평화문서는 두 가지가 들어가야죠. 평화문서는 법적인 측면, 군사적인 측면은 평화문서에 들어가고 평화보장문서는 국제정치적인 측면은 그 안에다 넣으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서만 있으면 문서만 합의를 하면 저는 평화체제는 이게 굳혀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이게 너무 또 복잡한 얘기를 했으니 뭘 좀 시킵시다. 자, 여러분 한국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 평화체제 관계에 있습니다. 50년 6월 25일 날 한국전이 왔을 때 유엔 안보리가 소집이 됐죠. 소집이 돼서 북측의 군사적인 행동이 있으니까 북측에다가 결의를 했습니다. 군사적인 행동을 그만두고 빨리 철수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결의고 세 가지 결의가 있었는데요. 세 가지. 두 번째 결의가 북측이 남행하는 군사를 철수하지 않으니까 남측을 유엔의 회원국들은 모두 원조하라 하는 게 두 번째 결의입니다. 그렇지만 40여 개 국가들이 남측을 에다가 원조를 했는데 그 가운데 16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군대 다른 거 소비 제품은 남측이 쓰면 되는데 군대를 보낸 이 군대를 누가 지휘하느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7월 7일 16개 군대 지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16개 군대 이름을 Unified Forces, 통합군 사령부란 이름으로 유엔 안보리는 명칭을 하고 이 통합군 사령부를 누가 누가 지명하냐? 미국이 지명하는 사령관 해라. 그럼 미국이 거기에서 소위 결의에 따라 가지고 지명한 사람이 동경에 바로 연합군 극동 사령관인 메가드 장군을 Unified Forces, 통합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UNC인데요. 자, 이 얘기가 나오면 좀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갈까 싶어 좀 제 겁이 나는데 아까 제가 7월 7일 세 번째 결의가 Unified Forces, 통합군 사령부를 설치했는데 이 부대가 정식으로 7월 24일 동경에서 창설했는데 거기에 창설할 때는 이름이 둔갑을 했어요.
유엔하고 아무 상의 없이 United Nations Commander, UN 사령부대였어요. 마치 이 이름을 보면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의 사령부처럼 됐고, 유엔에서 지시를 받고 유엔의 예산을 받고 유엔의 통계를 받는 것인데 유엔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이 다 조종하는 겁니다. 악역을 할 때는 이 UNC가 나타나고 좋은 일을 할 때는 미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UNC가 현재의 바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4년에 북한 측에서 UNC라는 게 유엔하고 무슨 관계냐 질의를 했을 때 유엔의 사무총장 당시 브루투스 겔기라는 사무총장은 유엔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유엔의 기구도 아니고 유엔의 예산도 받는 것도 아니고 유엔에 보고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작년 주 유엔 러시아 대사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똑같은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UNC가 지금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제가 이 UNC의 3대 임무회가 왜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얘기했냐면 현재 정전협정의 남측 당사자가 UNC가 돼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정전협정에 보면 UNC가 바로 2km 남측 2km에 있는 건 모든 거기에 출입이라든가 통제는 UNC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UNC의 3대 임무는 첫째 임무, 대북 억지 기능이죠. 그런데 이 억지 기능이 아시다시피 92년 그리고 이후에 사실 대북 억지 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없으니까 지금 두 번째 정전협정 유지관리라는 정전협정상에 있는 이 임무가 UNC의 핵심적인 임무라 보니 사사건건 UNC가 지금 현재 비무장지대에 출입이라든가 한반도의 평화철도 도로 연결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 UNC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UNC하고 관련해서는 바로 작전지휘권하고 연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전지휘권이라고 들어보셨죠? 1950년 7월 14일 한국전 중에 이승만 박사가 그 당시 바로 16개 군을 이끌고 있는 메가드 그 당시 또 미국 무초대사에게 이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귀하의 사령부 하에 한국군에 대한 모든 지휘권을 넘긴다. 이것이 조약으로 넘겨진 게 아니고 그냥 서한으로 넘겨졌습니다. 그것이 작전지휘권입니다. 50년 7월 14일. 그 이후에 계속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작전지휘권이 두 번째 78년 작전지휘권이 한미연합사라는 이양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미연합사에 작전지휘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에 들었겠지만 이 한미연합사에 있는 것을 대한민국에 곧 넘겨준다잖아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한미연합사가 작전을 넘겨준다면 UNC, 미군은 한반도의 군사 부분에 관해서 통제권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근에 나타난 게 UNC 재활성화 발표회가 조급해가지고 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제 한국군에 대한 또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인 부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자기들의 힘이 약화된다 해서 UNC 재활성화 발표를 하고 야단입니다. 자, 그런 문제를 UNC 재활성화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게 평화협정하고도 문제인데요.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UNC의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를 남과 북 사이에 저는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저는 남과 북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협조자야 한다. 2+2 모델입니다. 그런데 서명 당사자가 남측이 UNC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는 이미 벌써 UNC는 해체돼야 된다는 것이 1975년 제30차 여러분 그거 있죠? 제 자막에 UN 초계 그 자막 보여주세요. 75년
제34 유엔 총회는 유엔시 해체가 결의됐습니다. 물론 상반된 결의가 있었죠. 북측이 제안한 해체 찬성 339B고요. 해체 반대 결의는 미국이 했는데요. 그런데 미국도 완전 반대는 안 했습니다. 평화협정이 맺어진다면 해체도 좋다. 어떤 조건부 반대입니다. 이럴 정도로 UNC의 해체 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맨 밑에 보세요. 75년 7월 27일 유엔 주재 미국 대표가 안보리 의장에게 공안을 보내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상의하여 UNC를 해체하고 한국 및 미국 대표를 임명하여 UNC를 개성하고 모든 정전협정을 이행할 용의가 있다. UNC가 갖고 있는 임무를 한국 정부 때 줄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된다면 남과 북이 평화협정, 정전협정을 체결할 확실한 주체적인 당사자가 되고 한반도의 평화의 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UNC 재활성화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놨는데요. 이건 뭐냐면 53년 정전협정의 남측 당사자인 이 UNC가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금 방해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철도도로 연결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합의했어요. 그래서 착공식을 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가는데 UNC가 이것을 굉장히 지연을 시켰습니다. 하기는 했지만은 지연을 시키고 또 UNC가 최근에 9.19 평양 공동선언에 따라서 비무장지대의 GP를 철거했죠. 철거한 것에서 그 지대를 우리는 하나의 평화교육장으로 한다 하니까 UNC가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런 등등 UNC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죠. 또 제가 하나 얘기를 할까요? 바로 금년에 2020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남북관계가 사실은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 완전히 냉각이 됐잖아요. 냉각이 된 상태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남북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에 종속되지 않는다. 유엔 제재라든가 미국의 제재가 있더라도 우리는 개별 관광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신년사에 얘기를 했어요. 하고 나니까 얼마 있어? 주한 미국 대사 해리스가 바로 북한과의 교류협력 이런 문제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협의해야 될 사항이다. 또 며칠 있다가 미국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해리스 대사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미 국무성의 의견이다. 이것은 우리 대북 정책의 명백한 간섭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군사 봉제선 그림이 여러분들 나왔죠. 자, 2km지요. 그 가운데 빨간 선이 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38도 선이 MDL이 꺼지기 전에 있었죠. 그 선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왼쪽에 있는 개성이 옛날에는 남측에 있었습니다. 남측에 있었으니 38도 선이 어떻게 됐죠? 저 위로 올라가고 서쪽에 있는 쪽에 있는 것이 내려와야 되죠. MDL이. 그런데 38도 선이 유교가 나기 전에는 38도 선, 미국과 소련이 기획 분단을 한 선이 38도 선입니다. 그 38도 선이 달리 38도 선이 되는 게 아니라 45년 바로 일본이 항복을 했을 때 남측에 있는 일본 군을 무장해제를
시키고 또 북측에 있는 일본군을 무장 해제를 어떻게 시킬까라고 동경에 있는 미군의 고위 간부가 생각한 끝에 메가더의 지시로 안을 만들어 오라 하니까 저녁쯤 됐을 때 그 옆에 있는 행령 지도가 있는데 한반도 지도에 가운데 뭐 하나 깠는데 그거 딱 거의 38도 선이다 이거죠. 그래서 38도 선을 해가지고 그 위에는 소련 보고 일본군 무장 해제라고 남쪽은 미군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 기한을 내가지고 메가드에 가니까 메가드가 그러면 이걸 빨리 와싱턴에 알아보라. 그 와싱턴에서도 오케이. 그 와싱턴에서는 오케이. 그럼 소련도 알아봐. 소련도 오케이. 그래서 38도 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38도 선이 왜 그렇게 여기서 중요하냐면요. 50년 이 정전협정 현장이죠. 이 판문점입니다. 지금은 아름답게 되어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건 너무 나갔고요. 이게 아까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12월 20일인데 이게 원래 8월 달에 해야 되는데 이게 12월 26일 이게 4개월 늦었죠. UNC의 방해로. 자,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좀 매듭을 지으려면 정전 바로 38도 선에 그 위에 요게 하나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왜 이런 그림을 뒀냐? 여기 여러분들이 jurisdiction 관할권이란 말이 있죠. 1950년 10월 10일 유엔 총회 결의 관할권 그거 보입니까? 예. 6.25 전쟁이 일어나서 북측에서 군사적인 무력이 남쪽으로 물밀시 내려가서 다시 9월에 인천 상륙 작전이 있어서 다시 이제 또 후퇴를 했는데 후퇴를 해서 올라가고 인천 상륙 작전에서 유엔군이 바로 38도 선을 넘으려는 그 찰나에 미국 측에서 유엔 측에서 연락이 와서 잠깐 좀 기다리라. 그러한 결의가 바로 1950년 10월 10일 유엔 총회입니다. 그 결의 내용은 뭐냐면 38도선 이북은 유엔의 관할이다 이거야. 유엔에게 관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38도선. 그래서 MD해라고 38도선을 이렇게 끄면 이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MDL 안에 있는 남측이라도 옛날에 38도선 위쪽에 있는 영역, 즉 강원도 있는 지역, 그거에는 유엔의 관할입니다. 그래서 그 관할에 강원도 지사를 초기에는 유엔시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강원도 지사가 행정을 펴려니까 유엔시에서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54년에 MDL과 38도선에서 38도선에 해당한 지역이 남측에 소속되어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남측이 소유권은 유엔에 있고 남쪽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 편의권만 가진다 하는 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UNC에 관할권이 있다는 것이 이게 명백하게 지금 현재 MDL 옆에 이게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게요. 자, 그리고요. 이게 이제 한국정전협 체결이 50년 7월 27일 북측은 북한이고 중국은 북한과 중국이 남측은 UNC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제가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맺는데 북측이 남측을 평화 문제로 상대를 하지 않는다. 평화 문제나 통일의 문제는 너희들이 자주성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상대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문서상으로는 92년 남북기본합의 제5조에서 처음으로 평화 문제를 남과 북이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정부를 이렇게 당국이 만난 건 언제부터 만나냐?
그것은 2000년 6.15 공동선 이후부터입니다. 여러분 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왔지만 남과 북 사이에 공식적으로 정상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왔지만 북측은 남측을 정식으로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 남측을 상대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6.15 공동선언 이후부터 북측이 남과 정식으로 이렇게 상대를 해줬다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6.15 공동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의 하나의 큰 시금석이다. 저는 6.15 공동선언의 3대 소위 말하는 포용정책이라고 있죠.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죠? 무력행사 불용. 어떤 형식의 무력행사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합수적 통일 반대입니다. 세 번째는 남북 합의 철저한 실천입니다. 사실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이 이거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저는 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 98년 NLL 문제, 서해 교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이 햇빛 정책을 서는 김대중 정부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NLL 서해 교전 때 슬기롭게 NLL을 공개한 것은 도전행위니까 우리가 군사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보수적인 압력, 그리고 포용정책을 철회하라는 그런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유연하게 북측을 달래고 해서 2000년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얼마만큼 인내와 포용으로서 2000년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평가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바로 우리는 이러와 같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또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또 문제가 많았죠. 보수 정권 바로 거의 2008년부터 2015년까지에 소위 말하는 비핵개방 3천이라든가 통일대방론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냉전적인 대북정책을 거치고 우리는 2017년에 바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북핵 실험을 해서 사실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8년 평창올림픽을 해서 평화의 봄바람으로 한반도에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이런 것이 와서 한반도에 바로 어마어마한 봄바람이 왔는데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앞으로 이 평화체제 구축은 어떤 상황이 변하더라도 평화체제 구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된다. 첫째는 국제법적인 측면에서는 정전 상태를 종결하고 평화 상태로 전환하고 관계를 정상을 하는 일방적 선언보다 저는 종전선언을 남과 북의 공동선언으로 하는 이 방식, 상방 정부가 비준 전에 이와 같은 공동선언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후 비준서 교환하는 또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 형식은 반드시 공동선언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적합하다. 그래서 저는 명칭도 한반도 평화 공동선언이라 해야 된다. 주당사는 남북한, 협조자는 미국, 중국. 군사적 측면에서는 바로 저는 한반도 평화관리기구로 군사적 신뢰구축기구로서는 군사적 보장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군사적 정전위를 대체할 남북한 군사공동위원회, 남북기본합의서에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번에 4.27 선언에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정전위원회를 남북한 군사공동위원회로, 중립국 감시위원회를 대체할 한반도 평화관리위원회로 이렇게 해서 저는 새로운 기구 창설이 군사적 측면의 고려 요소다.
그리고 끝으로 출구 전략 세 번째, 국제정치적인 측면. 남과 북 사이에 아무리 합의하고 해도 문제가 발생할 때 그래도 좀 남북이 직접 대결보다는 좀 다자평화회의라는 이런 것을 제도화해 놓음으로써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는 동북아 다자간 평화회의, 유럽의 1975년 CSC와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 한반도 평화체제는 두 개의 문서, 평화문서와 평화보장문서. 평화문서에는 국제법적인 전쟁 종결, 군사적인 신뢰구축 장치가 들어가야 된다. 평화보장문서에는 동북아 다자간 평화회의 협정해서 이것은 현 6자 회담을 동북아 다자간 평화회의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종전선언 평화협정 무엇이 문제냐? 저는 이 바로 국제법적인 측면, 군사적인 측면,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출구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워낙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체 법적인 구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 환경적인 모든 부분을 얘기하시려고 하니까 너무 양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출구 전략이 핵심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죠. 출구 전략이 핵심이고 이게 한반도 평화 공동선언인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뭐 남쪽도 그냥 우리가 선언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북이 받아주든지 안 받아주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북은 아마 받아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며칠 후에 우리가 그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이죠. 67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죠? 선언을?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할 때는 저쪽의 상황을 지금 봐야 되거든요. 네. 과연 이걸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할 때 현재의 북측의 상황이 참 남과 북 사이에 지금 조금 민감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지 않겠냐. 그럼 2019년 만약에 해서 네. 저쪽이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받았으면 서로 그 신뢰가 서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떻든 물밑 작업을 좀 해야 될 겁니다. 2019년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았는데 그럴 때 그때 좀 제일 좋겠다. 해봤어도 좋았겠다 하는 그런 예. 생각이 좀 들고요. 그때 나는 좀 미국 눈치를 안 보고 안 우선 보고. 그거라도 우리끼리 먼저 하고 예. 네. 아마 상당히 미국이 그냥 두진 않을 겁니다. 그때 이제 그러한 반발을 왜냐, 두려워했겠죠. 비핵화 문제. 네네, 그것 그거에 때문에. 대해서는 어떤 진전 없으면 그러니까 남북이 직접 움직이는 것은 비핵화 문제를 제껴놓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워킹 그룹이 있고 지금 그 시청자분들 가운데 질문해 주신 분이 있어요. 저도 사실 이 부분 좀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 7.4 남북 공동 성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72년. 72년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6.15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6.23, 73년 6월 23일. 6월 23일 6.23 선언. 6.23 선언이 있었죠. 그래서 꼭 6.15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라도 북한과의 접촉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 때는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에 대한 얘기가 없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식을 내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72년 7.4 공동성명이 있고 그 다음에 7.3, 6.23 선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냐. 네네. 저는 72년 7.4 공동성명은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에이전트끼리 한 거거든요. 정보기관끼리 한 거고 전략적으로 했거든요. 네.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두 선언에서 상당히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 안에는 그러면 이렇게 평화협정 체결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까지 얘기할 틈이 그것도 없었다. 전부 설사 있다더라도 다 전략적이고 진정성은 없었다. 네, 그때 저는 가장 진정성이 있는 거는
6.15 공동선언. 그러니까 남북 사이에 공개적으로. 사이에 진짜 네. 실질적인 대화 테이블이 마련된 건 만들어져서 6.15 선언이다. 전 세계가 다 보고 있고. 네, 보고. 그리고 나는 더욱더 진정성 있는 것은 4.27 판문점 선언이에요. 판문점 선언이죠. 제가 이 점은 꼭 좀 지적하고 싶은데 2018년 4월 20일 4.27 판문점 선언 전에 2018년 북측의 신년사가 핵발전과 경제개발 병진정책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평창올림픽 대회가 2월 달에 있고 난 후에 4.27 판문점 선언이 한다 하니까 4월 20일 날 판문점 선언이 있게 한 일주일 전입니다. 4월 20일 날 그 방침을 바꾸는 전원회의를 열었어요. 병진정책을 하나 내려놓고 경제정책 하나만 한다. 경제 중심으로 한다. 네. 그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남측이나 국제사회가 얘기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고 그거 쉽지 않잖아요. 네. 그 북측은 하면 그거 하는 겁니다. 그 남측의 많은 통일 운동가들도 2019년 김정은 신년사에서는 핵개발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병진정책을 한다 했는데 2월 달에 평창 올림픽 때가 났고 내려왔잖아요. 네. 김여정도 내려오고 네네. 막 물밑자국 있고 네. 난 뒤에 4.27 판문점 선언을 그 회담을 앞두고 4월 20일 날 북측에서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서 신년사에 있던 것을 노동당 방침을 바뀐 거예요. 두 개를 하나로 바꾼 거예요. 이걸 보고 난 뒤에 저는 4.27 판문점 선언은 대단히 진정성 있다. 우리가 갈 때까지 정말 이렇게 신뢰가 있었고 또 6월 달에 북미 소위 정상 싱가포르 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참 중재를 해가지고 그게 성사된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좋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9.19 평양 공동선언 그렇죠. 평양 공동선언 상상도 못할 내용들이 들어갔어요. 거의 군사 분야에 합의서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양 공동선언은 뭐냐면 4.27 판문점 선언의 정확한 이름은 4.27 판문점 선언 군사 부분 이행 부속 합의서입니다. 9.19. 그러니까 상세한 거죠, 그게. 이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9년 그 다음에 2월 달 하노이에서 15시간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오면서 이것이 깨진 걸 보고 남측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또 그동안에 4.27 판문점 선언 또 6월 달에 싱가포르에 대해 미국이 시행한 거 남측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그 핵심이 뭡니까? 북측은 적대관계 종식. 내 강의는 그 얘기를 못했는데 종전선언의 핵심은 엔딩 오브 더 호스틸리티입니다. 종전선언은 법적인 측면이고요. 적대관계를 종식해야 돼요. 적대관계. 호스틸 관계를 애니미 관계를 종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애니미 관계를 종결을 한 것이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북미 관계입니다. 새 북미 관계 이꼴 적대 관계 종식이고 북미 관계 정상화입니다. 그러면 예, 미국이 원하는 건 비핵화인데 그때 완전한 비핵화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 이 문제를 해놓고 저쪽 보수 쪽에 공격을 받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을 잘 받아넘겼어요. 완전한 비핵화는 최종 목표고 스텝 바이 스텝은 북측을 우리가 믿고 구체적인 그거 맡기자. 그럼 잘 될 거다. 트럼프는 그렇게 대답했다고요. 이미 운동장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했다. 그것까지 좋았는데 제가 존 볼턴의 최근에 또 내 논문에 어디 또 썼지만 소위 말하는 최근에 쓴 그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거기에서 존 볼턴을 비롯한 이 매파들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별별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게. 그 뒤에는. 그러나 트럼프의 생각은 이것을 대선에 자기가 최초로 이걸 만났다는 자체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정상회담으로 체험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이죠. 네. 대선에 자기는 선거에 도움이 되는 일은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이 사람 움직이니까 이것이 우연히 한반도 맞아 들어간 겁니다. 그 사람이 철학이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진정성이 없는 거다. 그 정도 하시고요.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 좀 궁금하신 사항 중심으로 좀 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도 UNC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UNC가 결국은 비무장지대를 관리하는 것 정도인 것이고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도인데 왜 남북이 평화적인 그러한 교류를 하고 하는 것까지 일일이 간섭하느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UNC 이런 거 고려하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교류하게 협력하면 안 되느냐. 이런 그 답답한 마음을 질문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네. 자, 제가 정의를 내리면 UNC는 유엔의 기구가 아닙니다. 아니죠. 그거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죠. UNC는 유엔의 기구가 아니고 두 번째 UNC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UNC는 여기에 본부가 있고 78년을 오므로써 동경에 7개 지부가 있는데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관여할 인계철선이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UNC가요? UNC가 다리가 돼가지고. 다리가 돼서. 다리가 돼가. 한반도 유사 사태가 날 때는 네. 미군의 UNC의 병참을 군사작전에 병참을 돕기 위해서 저기에 있는 7개의 그 UNC의 지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 일본의 자위대가 같이 들어온 거예요. 네. 세 번째는 UNC가 정전협정에 이게 지금 현재 여기 당사자가 돼 있으니까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 지금 상당히 이쪽저쪽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UNC가 갖고 있는 이러한 임무는 대북 억지 기능도 끝났고 정전조약 관리 업무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UNC는 유엔과의 아무 관계가 없고 75년에 이미 해체 결의도 났고 해서 UNC 임무를 이미 미국도 상의를 했어요. 예. 한국에다가 넘기면 어떤 얘기예요? 근데 70년대 중반에 이때 해체 결의까지 있었고 이런 게 있었던 것은 그럼 7.4 공동성명 이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가요? 그게 유엔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70년 상황이면요. 여기에는 그런 상황이지만 유엔의 판도는 원가맹은 51개국이거든요. 네. 51개국은 전부 다 미국파입니다. 그런데 60년 중반으로부터 더 AA 국가회의가 에이션 애프리카 국가들이 대거 유엔에 냉전이 되자 그런 나라들이 유엔에 대거 들어오는 겁니다. 제3세계 국가들인가요? 네. 미소가 서로 싸움박질하는 동안에 어느 한쪽을 서로 생색을 내려고 가입시키다 보니까 소위 non-alliance group, 비동맹 국가들이 대거 유엔에 들어와서 자기들은 미국 편도 아니고 소련 편도 아닌 non-alliance group이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소련에 가까운 그룹들이. 네. 그것이 70년대 들어와서는 상당히 이 비동맹 국가들이 정치적으로도 독립,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그 당시 선언한 게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신 경제 질서. 해서 77 그룹 해서 상당히 그 당시에 그럼 그 그룹들이 들어와서 유엔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들어와가지고 미국이 마음대로 좌우를 그러니까 유엔 안에서의 새로운 여론을 조성을 했다 이거죠. 77 그룹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UNC에 대한 문제들도 그리고 북한은 비동맹 국가 그룹에 소속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게 외교에 상당히 졌습니다. 네. 왜? 우리는 비동맹 국가 그룹에 들어갈라 해도 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또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을 제대로 이행을 하려면 출구 전략을 짜려면 유엔 안에서의 70년대처럼 그런 여론을 조성을 하고 우리의 힘을 좀 확장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우리 친구들은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이해를. 그렇죠. 그 또 시청자 질문 가운데 북한과 이제 우리가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안전 보장이 핵심 아니냐. 그런데 이럴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서로 간에 그 북한과 평화 공동 선언을 한다든지 뭐 이랬을 때에 그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가 있겠냐? 예.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부분을 좀 상세히 설명하면 네. 군사적인 측면에서 군사 공동 관리 구조를 투자했는데 네. 평양 공동 선언에 보면요. 그 핫라인이 있고 군사적인 신뢰 구축 조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쪽 저쪽에 병력 이동을 상호 연락을 해주고 또 병력을 군사 훈련할 때 상호 참관도 할 수 있고 소위 군사력의 투명화, 트랜스페어런시를 높이는 네. 그런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에 보면 GP 같은 거라든가 굉장히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군사적인 측면을 평화 체제에 반드시 이게 넣어야 됩니다. 종이 쪽지 하나로 한반도 평화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군사적 신뢰 구축, military competence building measures, 군사 신뢰 조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평양 공동선언에 상세하게 이미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 그것만 있죠. 잘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군사 공동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관리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한 군사 공동위원회가 관리. 그 안전보장 그 신뢰 구축을 한다고 하면 그걸 관리하는 거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서로 합의가 되면 그럼 남북한 사이에서도 핫라인 사실은 전화, 네, 우발적 그렇죠. 충돌 막고 뭐 지금 요번에 이제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되면서 그 하트라인이 이제 단절됐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다시 회복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남북한 사이에서도 평화 공동 선언이 가능한 그러한 그 환경은 조성되겠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결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미국이 그것을 두고 보겠느냐.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걸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좀 그냥 그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들어와서 아마 우리 지금도 아마 진행 중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제 같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 아마 그걸 보고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태영호 의원이 국회의원이 어느 의원이요? 태영호 의원이 이인영 후보자에게 사상 전향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이 소식을 우리 교수님이 들으시다고 하면 어떤 의견을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네. 그래서 저는 우선 우리가 이 남남 대화, 네. 남남 갈등 이런 공감 이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구나. 네네. 우리가 분단과 관련해서 생긴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 네네.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생각을 지금 달리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남한이 예민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바로 민족화의 범국민 민화협 같은 것이 바로 보역이 만나가지고 이런 남북 간의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서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평화 교육이라든가 또 이런 어떤 교육이 많이 필요하지 않냐. 뭐 저런 분들도 저는 그렇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 보이는 것만큼 실행한다. 막 그분의 생각은 지금 많은 세계가 그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분이 또 좀 더 이 상황을 좀 더 알고 좀 더 진짜 알고도 그렇게 하는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이 세계를 이해를 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상세히 안다면 조금 다음은 좀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 이 필요합니다. 사실 질문을 해주신 분은 저한테도 의견을 물으셨어요.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태영호 의원이 사실은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북한에서 생각하는 주체 사상이나 또는 그 북한의 사상하고
우리 이쪽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차이를 이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사회 분위기를 살피면서 어느 정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예를 들어서 사상의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하지만 우리 사회는 사실은 사상이 결정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군대 가면은 군인의 기본 임무 이런 것을 갖다가 외지만 그 군대 갔다가 나오면은 사회에서 그 생각 하나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는 사상의 전체를 통제를 하니까 아마 그런 생각에서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이러한 학생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사상적으로 이미 그쪽의 북한 사회와 똑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 하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정말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생각을 하면서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이념적인 차원이 아니고 정말 이제는 우리 민족 사회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의 가치관을. 그런 차원에서 그 이전에 사상적인 어떤 서로 간의 어떤 디자인, 이렇게 강요된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하는 것처럼 거기에다 대고 얘기한다고 하는 거는 좀 이게 바란스도 안 맞지만 균형도 안 맞지만 청문회 자리라고 하더라도 좀 이것은 예의에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후보자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한 후보자이고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것인데 그렇죠. 국민들을 대표하는 그 후보자에게 당신 사상이 뭐냐? 사상 그것도 아니고 사상을 전향을 하라 그러면 이미 그 이전에 이 사람이 규정하고 들어갔다는 그렇죠. 얘기가 돼요. 이런 차원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이러한 사상 검증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우리 사회를 옥죄고 있었던 마치 미국 한미 관계의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그런 덕트린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그러한 것이 여태까지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것은 좀 우리 사회 지금 현재의 모든 분위기나 이런 거하고 안 맞는다. 사실 태영호 의원이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정말 탈북하신 분으로서 우리 사회를 위한 새로운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이러한 자세에서는 벗어나가지고 정말 균형 있고 그러면서도 미래를 내다보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다른 접근을 보여주시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분이 얘기하는 그러니까요. 자기가 규정을 해놓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까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은 저에게 조금 저도 너무 몰랐다 하는 것은 UNC 관할권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38선이 있고 그 후에 휴전선이 그어졌지만 실질적으로 UNC의 관할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38선이라고 하는 거에 근거하고 있고 그렇죠. 38선 이북에 지금 우리 남쪽으로 돼 있는 지역도 이거는 UNC의 관할이다. 그렇죠. 이거는 이런 내용은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MDL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38선 구역 위쪽에 있었던 것은 네. UNC의 관할이다. 그게 오너십이 있고 네. 우리는 그냥 빌려 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UNC라고 하는 것이 유엔의 기구도 아니고 아니면서 유엔과 관계도 가짜 유엔이 네. 권한 행사를 한다.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는 UNC 해체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리고 유엔 깃발수도 안 된다. 네, 이런 네. 운동을 지금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UNC라고 하는 것을 절대화시키게 되면은 그야말로 일본의 자위대가 거기에 연계될 수 있는 인계철선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하여간 지금 평화 체제를 위해서는 두 개의 문서가 필요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평화 문서고 하나는 평화 보장 문서인데 그럼 이 두 개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 두 개 문서를 동시에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동시에 해야 된다. 작업을 해가지고 동시에 같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첫째 문서는 아마도 남과 북 사이에
네. 남과 북 사이에 다 맺어야 되는 거고 둘째 문서는 글자 그대로 육자회담 같이 다자 간에 맺어야 되니까 다 준비를 했다가 같이 서명을 하고 그런데 실제로 평화 문서에 필요한 군사적 신뢰 구축 장치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9.19 평양 공동선언을 평양 공동선언에 다 건강한 있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더 합의할 것도 없어요. 지금 프레임워크만 남과 북 사이에 되게 합의하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명칭도 남북 평화 공동 선언서로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아까 저쪽에서 안 말씀하신 받으면 것처럼 일방적으로 우리 해가 저쪽 우리는 받을 할 수 수 있고 있고. 교환 문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그 일본과 소련 사이에 그 관계를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샌프란시스코 그 조약을 맺을 때 사실은 소련이 서명을 영토 하지 문제 때문에 않았다. 서명을 영토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계속 실질적으로 전쟁 상태로 있다가 전쟁 상태였다. 본격적인 평화협정은 아직도 안 맺고 있다. 아직도 안 맺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2019년 오사카 G20 모임에서 푸틴하고 아베가 우리 본격적으로 평화협정을 논의하자. 쿠릴 열도와 그러니까 그거는 평화 협정이고 56년에는 평화 공동선언까지는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외교 관계만 외교 적대 관계만 관계만 해서 우리 말하는 이 평화 문서의 전쟁의 법적인 종결만 한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영토 필요한 문제라든가 거는 이런 무거운 문제는 안 달았다는 거지. 그러면은 일본과 소련 사이에는 평화 보장 문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일본과 소련 사이는 필요 없을 거야. 나는 필요 없다. 우리 한반도는 필요하고. 한반도는 안 필요하다. 이게 왜냐? 네. 저는 한반도가 왜 이게 필요하냐? 지금 한반도는 미국이 전부 양자주의로 묶어놨다 이게야. 네네네. 한미, 미일, 미필리핀 이래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놨거든. 네. 한반도를 더 이상 강대 국가들이 노름에 나지 않겠으면 우리는 다자주의로 나가야 돼. 다자평화회의로 나가야 돼. 근데 사실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미국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과정이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렇죠. 육자회담은 사실은 미국도 거의 처음에 육자회담 좋지, 사자회담, 육자회담 좋지 않은 케이스예요. 네. 사실 다자회담을 최초로 한 게 김영삼 대통령 네, 제주회담인데 그것도 우리 학자들이 막 김 대통령한테 해가지고 한 건데 그것도 핵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핵 문제 아니면 미국이 안 하려 했어요. 네. 왜? 자기들 양자를 깨는 거거든. 이게. 자기가 다루기 힘들거든. 4명 만나가 미국에 하면 3대 1이란 말이죠. 간단치 않잖아요. 6명 모이면 5대 1이잖아요. 그 숫자 무시 못합니다. 사실은 육자회담을 놓고도 가장 그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육자회담을 보니까 대화의 문을 여는 것도 미국이고 대화의 문을 닫는 것도 미국이더라. 그러니까 육자회담에서 2일인가요? 예. 뭐 다 해놔도 미국이 거기다 토를 달고 그것을 막아버리니까 뭐 실제 그랬죠. 육자회담의 무용론처럼 이렇게 돼서 결국은 그 북한도 양자회담 쪽으로 다시 돌게 되고 또 이것이 이제 결국은 북미 회담까지 오게 되는 좋은 그러한 과정은 있었지만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육자회담의 대표적인 게 2005년 9.19 핵 공동선언인데 핵 문제의 가장 모범 답안은 그때 나왔습니다. 네. 북한이 원하는 거 경제협력 그리고 생존, 미국이 원하는 거 핵폐기 이 두 개가 다 묶고 맨 끝에 6번이 하도 서로 못 믿으니까 행동 대 행동 그렇죠. 이행의 원칙까지 합의했는데 미국이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런데 육자회담 미국이 원했으면 처음부터 안 원했어요. 그때 2005년은 참여정부 때문에 참여정부가 굉장히 미국 참여, 중국 참여, 북한도 참여를 안 하려는 걸 굉장히 노력해서 정말 2005년 9.19 평양 공동선언, 핵 공동선언 나온 거죠. 참 대단히 소중한 거죠. 예, 오늘 뭐 종전선언 중심으로도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우리 한반도 주변 환경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그 남북 간의 평화 공동선언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평화협정 체결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육자회담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다 완비됐다. 결국 중요한 거는 미국이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을 해주겠느냐 아니냐 하는 의지만이 바로 그 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꼭 한마디 한 건 네. 지금 현재 이 시점은 4.27 선언 우리 남과 북이 합의한 정상 합의의 상태로 우리가 네. 회복하는 거고 예. 또 그 합의 이행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남과 북 사이에 교착 상태로 빠졌는데 그렇다 해서 남과 북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기본적인 아직 신뢰가 안 있고 깨졌죠. 약간 예. 북측이 투정을 하는 거죠. 네네. 너가 좀 속시원히 좀 못해줘 이런 정도지. 예. 질이 다른 이런 긴장 관계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고 네네. 이런 것을 타개하려면 남측이 좀 그 투쟁하는 척을 좀 매만져주고 우리가 또 방해하는 쪽에 대해서 강하게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된다. 네. 예를 들어 말하면 미국인데 네.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제일 핵심이 유엔 안보리 제재하고 미국의 제재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예.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하게 아마- 이행하는 예. 결단 이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도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그 부분이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 이인영 후보자에게 가장 큰 짐일 것 같습니다. 예. 또 국민들의 성원이기도 하고요. 예, 예, 이제 오늘 강좌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70년을 넘긴 6.25 한국 전쟁, 그리고 전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70년 가까워지도록 아직도 현실화되지 못하는 한반도가 답답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요즘 미국에서 숨 쉴 수가 없다, 즉 I can't breathe 라는 운동이 펼쳐졌었죠. 전쟁을 끝내지 못한 우리 한반도의 평화 역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강좌를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필요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말씀을 이장희 교수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인 7월 28일 화요일에는 오늘도 말씀들이 나오셨습니다만 안전보장 문제, 여러 가지 군사 문제가 궁금하시는데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김종대 국회의원을 모시고 국민들의 안보 불안, 치유할 수 없는 병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판문점 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 강좌 그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뵐 때까지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수고해 주신 이장희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